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오늘의 시선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언론들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이번에는요. 예.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꽤 여러 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나 좀 공통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는 이미선 후보자가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였는데요. 예. 오늘 아침 9대 중앙일간지를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예. 관련 기사는 모두 실렸고요. 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사설로도 논평이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아마 어제 다 사설을 썼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면에서도 상당 부분 할애를 하긴 했지만 예. 사설로는 싣지 않았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언론사의 그 주관적인 그 논평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게 사설이다 보니까 예. 그걸 위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군요. 경향신문이나 서울신문 한겨레의 경우에는 주식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돼야 한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의혹이 명확히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 헌법재판소는 각계각층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을 판단해서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고 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니까 예.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앞으로 헌재 결정이 신뢰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주식 투자를 묻길래 남편이 도맡아 했다고 하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이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예. 이걸 두고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검증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힘들 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남편이 도맡아 했다라는 답변도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편이 연관돼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자 자체 본인 스스로 했던 재판과도 주식의 의혹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네, 그 점에서 해명으로는 너무 부족했다. 이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예. 사실 뭐 재판 자체는 그 해당 기업의 재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하청업체와 보험사 간의 재판이었다. 그리고 그 판결 자체도 해당 회사에 불리하게 났다라고 지금 이미선 후보자는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헌법재판관은 일반 판사와는 좀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충돌 회피가 가능한 사안인데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게 과연 어느 정도로 옹호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서울 여의도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 시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예. 오늘 19시 19분, 오후 7시 19분에 서울 여의도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19시 19분 이건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념한 겁니다. 또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1945년 8월 18일에 한국 광복군 이범석 장군 등이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근데 사실은 당시에 그 임시정부 인사들이 임시정부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잖아요. 미 군정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은 굉장히 기념할 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픈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념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오늘 기념식은요.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사 그리고 임정기념관 건립을 선포한 뒤에 기념 공연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 정부 주요 인사와 사회 각계 대표도 참석을 하는데요.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민분들에게도 열려있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의도 기념식을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저녁 6시 30분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기념식 장소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갈 수 있군요. 네. 자, 국회에서는 5당의 원내대표단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상하이에 갔어요. 네. 오늘은 서울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 충칭 또 미국 LA에서도 현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5당 원내대표들은 어제부터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실제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한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단 중국 방문 일정이 어제부터 13일까지 3박 4일이거든요. 내일은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에도 방문을
하고요. 예. 남은 기간 동안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념식에만 참석하고 바로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국회가 이제 경색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5당 원내대표가 가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도 기리고 저녁에는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좀 국회를 풀어갈 방법을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그냥 귀국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나머지 4당의 원내대표들은 남아 있잖아요. 4당이 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어요. 그렇죠. 선거제 패스트트랙.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얼마나 좀 합의가 이끌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좀 이견이 있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와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정례 절차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와서 협상 성과도 전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강원도 산불의 원인 이거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한전이 내놓은 원인이 틀렸다 이런 목소리가 전기 노동자들로부터 나왔어요. 네, 한국전력공사가 강원 산불 원인은 이물질과의 충돌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전기 노동자들이 이걸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전기분과위원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강원 산불 발화점 처음 불이 시작된 지점이 고성군에 있는 전신주 개폐기 그 연결된 전선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한전이 경찰 조사에서 개폐기와 연결 전선 접합점에 있는 덮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미세먼지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불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강하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뭐가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동자들은 강풍 때문에 이물질이 붙어서 불꽃이 생기려면 전선과 전선이 또 붙어야 되고 또 불꽃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면은 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불꽃이 튈 수 있느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번 산불이 피치 못한 천재지변이 아니고 피할 수 있었던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전기 노동자 한번 연결해서 저희가 직접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전기원 지부장인 어민수 지부장 연결하겠는데요.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전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이 전기 정비라든지 이런 쪽 일이요? 예, 한전이 2년 주기로 협력업체를 입찰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그 협력업체가 이제 한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부장님께서도 그런 협력업체 중에 한 군데 소속돼 계신 거고요. 예, 2년 전까지 한 20여 년 동안 소속돼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전임 활동하고 계시군요. 예. 자, 저희가 궁금한 것은 발화 원인인데요. 한전 쪽 주장이 거짓말입니까? 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너무 지나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물질이 강풍에 날아와서 접촉이 됐다. 그래서 불꽃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물질이 날아와서 이 불꽃을 이렇게 발생시키려면 그 이물질이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어떤 부분이 되든가 아니면 전선과 접촉인 뭐 왕금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요. 왕금이요? 왕금이 뭐죠? 전주에 이제 그 부설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부착해오는 기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접지에 있다 땅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전선하고 그 접지하고 연결이 돼야 아크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선과 그 이물질이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면 전선과 전선 그 사고 난 개폐기 전주를 보면은 전선과 전선의 거리가 1m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m 20의 어떤 이상의 물체되고 전선과 왕금 접지하고의 거리가 최소 50cm 이상이기 때문에 50cm 이상이 되는 이물질이 날아와서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불꽃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 아크 불꽃이 발생하려면 어쨌든 전기가 지나가는 혹은 전기를 내는
두 개가 뭔가 붙어야 되는데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군데만 이물질이 와서 붙는다고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뭔가 전선과 전선이든 전선과 완금이든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시군요. 아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인데 한전의 주장은 그렇게 연결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이 됐다손 치더라도 최초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이물질은 산산조각 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립니다. 높은 전압의 전기가 지나가는 역할을 했으니까, 길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불꽃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볼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현장 노동자들이 보는 발화원인은 뭘까? 또 하나 듣고 얘기 들어갈까요?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날아와서 접촉이 되는 부분에서는 개폐기와 전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접속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연 커버로 취부를 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 치면서 그런 불꽃을 발생하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장의 전기 노동자들은 어떤 원인으로 불이 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선과 전선을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불꽃이 발생하지만 고압이 가압돼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 전선이 단선되는 경우에도 이제 그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단선되는 경우요? 끊어지는 경우요. 그래서 개폐기와 그 전선과 연결돼 있는 그 압축점에서 이 압축점이 물이 들어가거나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녹았다 일단 수년 동안 반복하면서 그 압축력이 좀 약해졌고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그 부분에서 열이 발생했다 안 했다 또 수없이 반복하면서 전선이 좀 산화되고 약해져서 그 전류를 송전시키는 어떤 이런 기능 속에서 열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전선이 단선되면서 그 아크를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 불꽃이 일은 것은 그 단선된 전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불꽃을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말하는 원인과 지금 노동자들이 말하는 원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말하는 원인은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노동자분들이 말씀하신 원인이 맞다면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보수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변압기가 고장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 전선이 단선되거나 이런 부분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이런 공사들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점점 더 많이 심각하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은 야간이나 주간이라도 그런 고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요. 뭐 하루에도 한 달에도 뭐 서너 건 아니면 뭐 그 이상일 수 있고. 저도 협력업체 일하면서 한 달에 뭐 3-4회 정도는 그런 고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투입돼서 공사를 해봤고, 1년이면은 뭐 수십 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협력업체가 43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이 430여 개 업체에서 이런 고장 출동이나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수천 건의 이런 사고들이 1년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전 쪽에서는 경영이 안 좋아서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돼서 결국은 그런 수천 건의 고장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유지보수 예산 삭감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한전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018년도에 4천억 정도를 예산을 줄였다라는 것은 한전이 이미 발표를 한 것이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전년도 대비 10년 평균치에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이상의 그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볼 때 이런 보수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공사 발주가 거의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작년도와 비슷한 아니면 1년 평균치에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올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그런 공사들이 한전에서 발주되고 않는 것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 방송 들으시고 한전 쪽에서 반론을 하시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가 한전의 반론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민수 민주노총 강원전기원 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럼 뉴스브리핑 다시 이어갈까요? 노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강원 산불과 관련한 논란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 화재 당일에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개선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KBS가 어제 재난방송 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앞으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4일 KBS가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한 지 약 2시간 뒤에야 특보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이나 화면 해설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재난주간 방송사인 게 무슨 의미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KBS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상파나 종편도 과연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재난방송 의무가 주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가 더 높았던 건데요. 앞으로 TF를 통해서 기존의 재난방송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난방송 매뉴얼도 보완하고 재난방송센터의 인력 장비 보강 그리고 수어방송 실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강원 산불에 대한 음모론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법적 대응까지 하는 거죠?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산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거기 빗대서요. 문 대통령은 5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다. 또 얼굴에 미용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포털의 기사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게 정치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 음모론을 국회에서 얘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두고 연이어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제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정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또 일부 정치인들은 면책 특권에 기대어서 정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맞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청와대와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걸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 통계 발표했는데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숫자상으로는 좋은데 막상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계 내용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5만 명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가 또 이어졌고 작년 생각해보면 거의 뭐 몇천 명일 때도 있었고요. 보통 이제 취업자 수가 한 30만 명 늘어나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정말 심각하게 숫자가 적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12개월 연속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고용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만 제조업 분야 또 40대에 있어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60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 수 늘어난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만 개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정부가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영향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도로변 쓰레기 줍기, 또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내 이런 식의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최대 10만 명 정도 이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랬군요. 상당수가 취업자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일자리가 늘어난 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분야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제조업 기반으로 노동력을 많이 양산을 했는데 제조업과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 이쪽에서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세대별로 보면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거나 유지가 됐는데 30, 40대의 경우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축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 40대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30, 40대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해 보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영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고용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